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료가 높은 곳이 자리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물류 공급을 본사에서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지간하면 더 좋은 자리에 임대료 높은 자리를 조금 추천하긴 합니다. 물론 거기다가 경쟁 업소하고 경쟁 브랜드하고 또 붙어야 되는데 자신의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보다 또 못한 자리 들어가면은 이건 또 브랜드 파워에 또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들어갈 때 좋은 자리에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만일에 본사가 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좋은 자리를 추천을 할 수 있어도 점주들이 가진 돈이 또 정해져 있고 총 창업 비용도 정해져 있는 건데 점주를 위해서 임대료 비싸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행동을 하기가 참 현실적. 예, 문자 메시지 받고 전화 드리는데요. 예약된 걸로 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101호, 102호는 지금 예약이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러세요. 힘이 들죠. 임대료 비싸다고 예비 점주를 사업을 포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는 가맹비, 보증금, 또 교육비를 뒷무료. 요즘 프랜차이즈들은 다들 요즘은 다 면제고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젠 오히려 가맹비 같은 거 달라고 하는 본사는 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료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 뒤에 계약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물류 공급으로다가 다 뽑아 먹겠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부터 해놓고 그 다음부터 쭉 빨아내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모든 물품 자신들의 브랜드로 박아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사 물건을 쓰게 하는 겁니다. 가맹비나 뭐 이런 가맹금 같은 거 받으면서 초기에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뒤에 이달 상품을 공급하면 뽑아낸다. 그런 생각으로 가맹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물품 공급하고 가맹점에서 돈을 안 내가지고 또 떼 먹을까봐 보증금을 내게 했는데 요즘은 선불로 공급을 시키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초창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또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교육비라는 것도 사실 자신들이 공급하는 물품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지 점주도 장사가 잘 될 거고요. 점주가 장사가 잘 돼야 본사도 원활하게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안 뽑히고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때마다 파출을 부르게 되고 설거지만 할 줄 아는 그런 파출 아주머니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달에 파출비로만 300만 원을 썼습니다. 230만 원 정도 뽑혔을 텐데 그러려면 메인 직원은 최소 30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220만 원 받던 애를 25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올리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쓰게 되는 김밥 쪽에서는 정말 인건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장사 잘 되는 김밥집은 가보세요. 거의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24시간 하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 돈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정도 돌려야 수익 내는 것도 많고요. 영업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뭐 이런 걸로다가 추가로 인건비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의 탈프랜차이즈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브랜드들끼리 그렇게 큰 차별화가 없는 김밥 도식이라는 업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도 물론 좋아하지만 요즘은 독립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방탄소년단 같은 대기업에서 대형 기획사에서 배출하는 그런 아이돌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유명 상권에 가보게 되면은 천편일률적인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개인의 개성 넘치는 카페와 식당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카스 맥주보다는 각 지명을 딴 예를 제주 맥주라든지 해운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간애라든지 바르다 김선생 이런 프랜차이즈 김밥보다는 각 지역의 이름을 딴 식당들이나 각 지역의 이름을 딴 김밥집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송파에 위례신도시가 있으면 거기 위례김밥이 생기는 거고 도산대로에 있으면 도산부식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 다 개인집인데 입소문을 타고 그 동네에서만큼은 매출을 탑을 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사라는 게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김밥 분식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맛없지만 않고 인심 좋게 푸짐하게만 좀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손님들은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가격에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줄 거 떡만두라도 몇 점 넣어줘도 동네 손님들은 만족을 하는 거고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몇 점 푸짐하게 넣어줘도 그 동네 주민들은 흐뭇해지는 겁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3,000원짜리 김밥을 똑같은 품질로 500원만 낮춰받아도 고객들은 만족이 되고 그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공급받는 그런 가격으로는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김밥이 너무 다른 개인집보다도 너무 맛있어서 그곳에 가야 돼 이런 시대도 이젠 지나갔어요. 서울 송파에 어느 아파트 상권에 유독 장사가 잘 되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 주변으로 프랜차이즈 김밥집만 한 5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에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 집들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분식집이 메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또 딴 데보다 이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밥이 특출나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솔직히 분식 메뉴가 맛있으면 그게 얼마나 맛의 차이가 크게 날까요? 솔직히 10평 남짓 되는 프랜차이즈 김밥집 인테리어가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얼마나 예쁜 인테리어가 나오게 될까요? 솔직히 김밥 맛의 좋고 나쁨이 요즘 많이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 집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000원, 7,000원에 받는 식사료들을 4,000원, 5,000원 선으로 만들었고 3,000원 정도 받는데도 부실한 프랜차이즈 김밥집들에 비해서 2,500원임에도 훨씬 더 양이 많고 푸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대신 모든 음식을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메뉴 2개 시켜가지고 12,000원에서 13,000원 나올 때 이 집에서는 메인 메뉴 2개를 시키고 2,5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서브로 시킨다고 해도 12,000원 정도면 푸짐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9시쯤 김밥 한 줄을 사서 영수증 번호를 보다 보니까 500번이 넘었더라고요. 1회 영수 단가를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하루 매출 250만원. 10평대 분식집이 그것도 경쟁업체 5군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밥집 매출로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 동네 고객들 만족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시간이 갈수록 외면받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선택한 점주님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내가 먹어본다 해도 우리 집보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3,000원에 받긴 하지만 내가 뭐 더 벌려고 3,0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도 안 받았다가는 정말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 받고 하는 건데, 무슨 수로 그 위기를 넘기겠어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모든 것이 로고가 찍혀서 공급이 되고, 자신들만의 핵심 노하우라고 비싸더라도 꼭 받아서 써야 한다 하고, 또 슈퍼바이저들이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우리랑 별 맛에 있어서 큰 차이도 없는 그 이름 없는 분식집한테 까이면서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정말 생겨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은 다 뽑아놨는데 맨날 놀고 있고, 좋은 자리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임대료는 엄청 높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정비는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초창기에 쓴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뽑기는커녕 생활도 안 되는 지경이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뭐 전날 야채 쓴 거 뭐 배달 나갔다가 배달의 민족 앱에 뭐 악성 댓글이라도 하나 달리게 되면, 정말 배달에서도 그렇게 까이게 되면 정말 난감하죠. 국산 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걸 본사에서 강제해야 되는 건가요? 식용유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핵심 맛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꼭 강제로 다 써야 되는 거냐 말이죠. 마트에서 파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범용 상품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납품하고 그걸로 짜여진 조리법으로 하니까 점주 이유는 점점 박해지고, 임대료는 최고급으로 올라가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다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월 매출 1억을 찍고도 남는 게 없어서 문을 닫는 집도 있습니다. 정말 존재합니다, 그런 집들이. 그게 요즘 김밥집 사장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밥집 분식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조그맣다고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창업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필직이었습니다. 초역세권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3,000세대가 아니라 15,000세대 정도는 내 고객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배달이 되면 굳이 임대료가 비싼 자리에 안 들어가도 되고, 홀에서 서비스할 일이 적으니까 사람도 적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달 전문 떡볶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곳에서 월 매출 3천만 원, 4천만 원,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이것저것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홍보를 해댑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떡볶이 브랜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점주들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3억 연봉 달성,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게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다만 꼭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얻게 되는 그 수익이 바로 경쟁자가 없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경쟁 업체 없이 나 혼자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팔고 벌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점점 경쟁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처음에 생각했던 수익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아파트 상권에 들어간 배달 떡볶이 집들,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끼리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본사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나오니까 매출이 나오는 만큼 수익은 나는 거니까 가맹점들만 팔아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경쟁업체보다 더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더 좋은 자리를 들어가게끔 임대료가 높은 곳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야 경쟁업체보다 경쟁력 있게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근데 매출이 높으면 본사는 매출 대비 수익이 늘어나지만 점주는 아닙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임대료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내 순수익에서 떼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 구간입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게 이게 소스 사업이거든요. 이 소스를 써야만 그 브랜드 떡볶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스를 꼭 써야 되고 점주들의 사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소스라는 게 원가 대비 수익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원가 대비 300%, 400%는 낚이는 거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밀떡이든 쌀떡이든 그거 직접 마트에서 사면 얼마나 합니까? 떡볶이 소스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집에서 고추장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 좋은 거 넣어봐야 그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급가는 소비자가 대비해서 원가가 한 3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이 별로 없는 요즘 예비 창업자들은 또 떡볶이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게 됩니다. 떡볶이 파는데 무슨 돈 들어가기 많지가 않잖아요. 기자재도 비싼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냉장고 들어가고 떡볶이 철판 들어가고 이런 정도 들어가는 거지 많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물들이 없죠. 인테리어가 배달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을 필요도 없고 권리금도 없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대수만 세워보고 적당한 가게가 있으면 창업하기가 참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배달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그 점주님들 정말 그 피 터지는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한번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슷한 떡볶이 브랜드들이 거기에 있는지.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고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곧 생길 테니까 그때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빠져나올 생각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경쟁자가 들어올 만한 상가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덜 먹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매출이 높고 대박이다 이런 홍보에 속아서 그런 마케팅에 속아서 인생이 맞지 마시고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고 브랜드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창업 초보자분들이 떡볶이 창업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의 생존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적었는데요. 제가 요즘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문득 부산에서 칵테일바를 10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인터뷰 도중에 무심코 뱉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짜잘한 아이템 따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알맹이
첫 번째로는 결국엔 사람 관리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세미나도 다니고요, 창업 박람회도 다니고, 컨설팅을 가서 무언가의 정보도 이것저것 아이템도 서치하고 상권 분석도 해보고 그 표도 직접 만들어서 보고, 나름 예비 창업자로서 뭔가 내가 알아가고 있다,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뿌듯해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분들 10평짜리 매장 하나라도 내가 책임자가 돼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경험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내가 책임자로서 알바라도 한번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알바든 주방이 뭐든 아무리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부리려면 적어도 경험을 통한 내공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따르고 그 매장이 운영됩니다. 알바 경험이 많은 알바한테 무시당하고, 주방 경험이 많은 주방장한테 무시당하다 못해 압도당하고, 뭘 경험이 많은 매니저한테 한숨 소리 나는, 이게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사장님이라 불리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죠. 허구한 날 사람 안 먹는다고, 허구한 날 나태한 직원들, 사실 그거 다 당신이 미숙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깃집이 유행하니 10명씩 고용하면서 대박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깃집이 유행하다 보니까 또 5명씩 고용을 하면서 대박을 보고, 진짜 초보 창업자세요? 그러면 최대한 사람을 덜 쓰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걸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람 때문에, 사람에 치여서 힘든 일은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왜 10평짜리 한 칸, 왜 10평짜리 두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지 아셔야 돼요. 이번 아이템으로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진정 사장이 되기 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10평짜리 부부 창업 아니면 사람 한 명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아마추어입니다. 큐. LED TV는 왜 두꺼운 거죠? 백라이트가 겁니다. 프로들의 세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핫플레이스라는 곳을 가봅니다. 그때 갈 때마다 정신없이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가보면은 정말 많은 가게들이 바뀌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갔다가 다음에 갔을 때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가게가 망하고 또 새로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 가게에 올 것 같죠. 그 중에 1%만 와도 가게는 운영될 것 같죠. 예전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하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양말 한 켤레씩만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 핫플레이스라는 곳, 그렇게 형성된 오피스 먹자상권, 그런 곳들은 이미 권리금들이 다 형성이 된 프로들에게 세계입니다. 프로들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죽기 살기로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초보 창업자가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시설비 투자했으니까 수익을 내겠다고 덤벼드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프로들도 매달 매년 내 가게, 앞가게, 옆가게, 뒷가게 새로운 가게들한테 도전에 직면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방어전을 치르고 적어도 1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익도 안 보고 운영해야 되는 상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햇병아리가 오픈을 하자마자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곧 망합니다. 왜 망한지도 모른 채 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수업료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전 재산을 수업료로 날려버리면 어떡하나요? 제발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가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미약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공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 나중에 무너지는 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는 거 많습니다. 사례가 궁금하시면은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비로 쓰나, 왜 인건비로 잠시 쓰나, 후 임대료로 신호와 쓰나,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한 그릇 팔면 원재료비는 얼마, 임대료는 얼마, 렌트비는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 요즘 초보 창업자분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뭔가 계산해보면 뭔가 아는 것 같죠. 가게 운영이
비싸고 푸짐하게 주면 알바들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